나는 지금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출근길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도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질 않아요. 옆 차선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쳐다보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지금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실수로 아무도 죽지 않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게 이렇게 눈물겹게 감사할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박도현입니다. 아니, 그건 가짜 이름이고요. 진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정은의 전용차 운전기사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용기가 됩니다. 오늘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눈을 뜨고 5시에 택시에 올라타고 강변북로로 향하죠. 사실 승객이 없어도 저는 이 길을 매일 달립니다. 습관이에요. 아니, 의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핸들을 잡는 순간 손가락 끝에서 묘한 감각이 올라옵니다. 38년간 제 손은 이 감각만 알아왔거든요. 운전대의 질감, 진동, 미세한 떨림까지.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변하지 않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엑셀을 밟습니다. 부드럽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것도 습관입니다. 아니, 생존 본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따라 눈물이 나더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실수를 했거든요.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깜빡했습니다. 정확히 1초 23. 제가 신호를 놓쳤어요. 노란불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뒷차가 빵빵 경적을 울렸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보일까봐,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승객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뒷차는 그냥 지나갔고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제 실수로 인해 총살당하는 사람도 수용소로 끌려가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실수해도 되는 세상. 완벽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울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께 제가 누구였는지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저는 대한민국 어디선가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고 있지만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최고 권력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지금은 윤태호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박도연이었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저는 김정은의 전용차를 몰았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제일 오랜 시간을 제일 조용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총을 쏘지 않았어요.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제 완벽한 운전은 누군가의 죽음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괴물의 운전기사가 됐는지, 그 차 안에서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왜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 이건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어떻게 기계가 됐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984년 평양 중구역 어느 골목. 제 인생에서 운전대를 처음 잡은 날을 기억합니다. 8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몰던 낡은 군용 트럭 안에서였죠. 도연아, 이리 와봐라.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제 작은 손을 커다란 핸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도 그 감촉이 생생해요. 차갑고 거친 플라스틱 표면, 묵직한 무게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운전으로 나라를 섬겼단다. 네 할아버지는 조국 해방전쟁 때 치프를 모셨고 아버지는 지금 인민군 트럭을 몰고 있지.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운전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뭔가 쓸쓸한 게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하고 싶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성부는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아버지는 운전병이 될 수 있었고, 저 역시 간부 후보로 찍혔습니다. 10살 때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몰래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기어를 만지고 계기판을 들여다봤어요. 시동을 걸 수는 없었지만 상상했습니다. 이 커다란 기계가 제 손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운전은 자유다.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운전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란 단어는 가장 위험한 말이었으니까요. 16살 저는 교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식으로 운전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교관은 엄격했어요. 운전병은 기계다. 생각하지 말고 명령만 따르라. 내 임무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정확하게, 조용히 가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기어를 바꿨고, 가장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가장 정확하게 주차했어요. 실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으니까요.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혁이었어요. 장난기 많고 웃음 많은 애였죠. 어느 날 실습 중에 혁이가 군 트럭 사이드 미러를 긁었습니다. 아주 작은 흠집이었어요. 그날 밤 혁이는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인민의 재산을 파손한 죄. 다음 날 아침 혁이의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도연아, 절대 실수하지 마라. 여긴 실수가 용서되지 않는 곳이야. 그게 혁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 달 뒤 혁이는 탄광으로 보내졌어요. 교통학교에서 퇴출당한 거죠.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아니, 완벽해져야만 했어요. 살기 위해서. 18살 저는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1등. 교관이 말했어요. 박도연, 넌 타고났다. 군 장성 운전기사로 배치한다. 그때 저는 기뻤습니다. 장성 운전기사라니 엄청난 출세잖아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라는 걸. 첫 배치지는 인민무력부였습니다. 노장군의 전용차 운전기사. 매일 아침 6시 검은색 벤츠를 몰고 장군 관저로 갔어요. 장군을 태우고 회의장으로, 군부대로, 때로는 평양 외곽 별장으로 갔습니다. 운전 중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운전대만 잡고 도로만 봤습니다. 완벽하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제 평가는 우수였습니다. 실수 제로, 사고 제로, 말실수 제로. 그러던 어느 날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도연 동무, 중앙당으로 오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중앙당 호출? 뭘 잘못했나? 숙청당하는 건가? 하지만 갔을 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하오, 박도연 동무. 당신은 특별히 선정됐소. 최고 지도자, 동지의 전용차 운전자 후보로.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달까요? 기계로서의 삶이. 2012년 3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중앙당 건물 지하 3층. 철문이 3겹이었어요. 각 문마다 무장경비병이 2명씩 서 있었고 통과할 때마다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름 박도연입니다. 생년월일 1984년 5월 23일입니다. 성분 항일혁명 투사 후손입니다. 마지막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발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12명의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위층이었어요. 제복이 훈장으로 반짝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등을 곧게 세우고 무릎 위에 손을 모았어요. 박도연 동무, 당신의 경력을 검토했소. 8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소. 이건 기록이오. 제일 왼쪽에 앉은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기록만으론 부족하오. 당신이 진짜 충성하는지 확인해야 하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제 또래였습니다. 멍든 얼굴, 찢어진 옷, 피로 얼룩진 손. 그는 의자에 묶였습니다. 이 반역자는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침을 뱉었소. 처형될 것이오. 간부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도연 동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죠? 뭐가 정답이죠? 즉시 처형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박동무, 우린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오. 이 총을 들게. 책상 위에 권총이 놓였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쿵쾅 쿵쾅 쿵쾅. 손이 떨렸습니다. 총을 들라고요? 저보고 죽이라고요? 박도연 동무 주저하는가? 저는 총을 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시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하지만 총알은 나오지 않았어요. 빈 총이었습니다. 간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하오, 박도연 동무. 당신은 합격이오. 시험이었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용차 제2호 운전기사로 복무하시오. 명심하시오. 보이지 마라, 듣지 마라, 말하지 마라. 당신은 유령이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묶인 채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없었을 뿐이죠. 만약 있었다면 저는 죽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훗날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 일반 군복이 아니었어요. 특별수행원 복장이었습니다. 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벤츠 마이바흐 S600. 방탄차체, 총탄 방지 유리, 특수 제작 엔진. 북한의 단 세대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그 부드러운 엔진 소리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었어요. 이건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첫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지도자 동지 모셔라. 관저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게감? 아니면 공포? 그가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 문이 닫혔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 짧은 명령.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첫 30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그러다 김정은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박도연입니다. 나이는? 28입니다. 사고 낸 적 있나? 없습니다. 좋아. 그럼 계속 그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박도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2호 운전자였습니다. 인간이 아닌 기계. 2013년 여름. 제가 김정은의 운전기사가 된 지 1년하고 넉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이동이었어요. 당 중앙청사에서 관저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애국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품 안에서 억세고 부강한 조국을 떠받드는
인민입니다. 언제 들어도 소름 돋는 가사였죠. 그때 뒷좌석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규정이었어요. 지도 자동지가 전화를 받을 때는 모든 소음을 제거한다. 응, 나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무겁습니다. 뭐? 그놈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잖아요. 좋아. 가족도 모두 처리하라. 모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아이들까지 포함이다. 제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얘졌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맞춰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뒷좌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참, 더운 날씨에 일이 많아서 탈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사라지는 명령을 마치 점심 메뉴를 정하듯 내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했어요. 완벽하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총을 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차를 몰았을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주문을 밤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침묵은, 제 완벽한 운전은 그 명령이 실행되도록 도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리모씨 일가 숙청. 당의 뜻에 맞게 처리됐다. 저는 그 신문을 보고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운전기사들과 밥을 먹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야, 들었어? 리모씨 일가 싹 다 날렸대. 그래? 뭐 잘못했길래? 모르지. 우리가 알 필요 있어? 당에서 결정한 거면 맞는 거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웃으면서 밥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제 차 안에서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어요. 처형 명령, 숙청 지시, 수용소 이송 결정. 매번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2016년 겨울, 특히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어느 고위 간부의 집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그 집 마당에서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면담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5분 만에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명령했습니다. 출발.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천천히 앞으로 나갔어요. 당 중앙청사로. 예. 이동 중에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놈을 지금 즉시 체포하라. 지금 당장. 가족도 모두, 하인들까지 모두 잡아들여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만났던 그 간부. 그 사람 말이구나. 예, 맞아. 너무 건방졌어. 자기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충고를 해? 충고를? 당장 처리해.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저는 백미러로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일그러진 입술. 분노? 아니면 즐거움? 그날 저녁 그 간부와 그의 온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16명이었어요. 노모부터 갓 태어난 손자까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물소리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나는 괴물이야. 나는 살인자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았지만 저는 살인자였어요. 제 침묵이, 제 순종이, 제 완벽한 운전이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운전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유니폼을 입고 차에 올라타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왜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만두는 건 죽음이었어요. 도망치는 건 가족의 죽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계가 됐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않는 기계. 하지만 밤만 되면 혼자 남겨지면 저는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무너졌어요. 언젠가는 끝낼 거야.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나갈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옥은 더 깊어졌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운전을 한 날이자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은 날이었으니까요. 영하 25도. 양강도 산골짜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그곳의 비밀 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경호원들은 먼저 출발했고 저희는 제2호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도로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전날 밤 폭설이 내렸고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이스.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막. 속도를 줄여라. 뒷좌석에서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시속 30km로 줄였습니다. 보통 때의 3분의 1 속도였죠. 핸들을 잡은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심호흡. 집중. 완벽하게. 커브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산비탈, 오른쪽은 절벽. 가드레일도 없었어요. 저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런데 스르륵.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단 4초. 하지만 그 4초는 영원 같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멎었고 숨이 막혔어요. 본능적으로 핸들을 반대로 꺾었습니다. 브레이크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블랙아이스에선 브레이크가 독이니까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체가 흔들렸고 뒷바퀴가 옆으로 쏠렸어요. 그 순간 제 모든 훈련, 모든 경험, 모든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핸들을 더 꺾었습니다. 엑셀을 살짝 밟았어요. 역주행의 원리.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차를 맞춰서 다시 통제권을 잡는 거죠. 쿵. 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적.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쿵쾅 쿵쾅 쿵쾅. 계속 가라. 뒷좌석에서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 저는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차를 다시 도로 중앙으로 옮기고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지도자 동지,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이 운전자 덕분이지. 김정은이 차에서 내리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고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임무 완료. 아무 사고 없이. 완벽하게. 하지만 이틀 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양강도 산악도로 보수 불량 책임자 처형.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5명의 노동자가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총사령에 처해졌다.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5명. 제가 미끄러진 그 도로를 관리하던 노동자들. 그들이 죽었어요. 제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제가 미끄러지지 않았지만 미끄러질 뻔했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 눈 덮인 산길. 무릎 꿇은 5남자. 그들의 뒤에 선 군인들. 그리고 총소리.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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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꿈에서 그들은 쓰러지기 전에 고개를 돌려 저를 봅니다. 그 눈빛이 말해요. 너 때문이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아내가 깨어나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꿈 꿨어.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그 후로 저는 운전할 때마다 그 5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백미러에, 창문에, 도로 위에. 그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 너는 완벽했지. 하지만 우린 죽었어.
너는 살아있잖아. 왜 우린 죽어야 했어?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들 수 없었고, 낮에는 멍하니 운전했어요. 체중이 10kg 빠졌고, 손은 항상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평가는 최우수였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완벽했으니까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제가 완벽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021년 1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 실수로 아무도 죽게 하지 않겠어. 이번엔 내가 끝내겠어. 탈출. 그 단어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021년 1월 23일, 새벽 3시. 저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면서, 유진이, 제 딸, 4살. 아빠. 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작은 손이 공중에서 움직였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작은 손을 다시는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유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용서해줘. 옆에서 자던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제가 운전기사가 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죠. 당신, 나 좀 믿어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없어질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다시 데리러 올게. 꼭.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당신. 저는 아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모르는 게 안전해. 여보, 제발. 우리 생각 좀 해줘요. 당신 없으면 우린. 알아. 알아. 그래서 더 빨리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 내가 실수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셋 다 끝이야.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 용서해줘. 꼭, 꼭 다시 올게. 새벽 4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 그 안에는 비상금 5천 위안 중국 돈, 나침반, 칼 한 자루, 그리고 딸의 사진 한 장.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탔어요. 신분증 검사를 4번 받았습니다.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여행증 목적은 가족 방문입니다. 어디 가족? 온성 사촌입니다. 직업은 구경식당 조리사입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준비한 가짜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탈출을 꿈꾸며 온성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2021년 1월 25일 밤 11시. 브로커를 만났어요. 김 씨라고만 불리는 남자. 50대 정도 됐을까요? 돈은 여기. 저는 5천 위안을 건넸습니다. 제 3년치 비상금 전부였어요. 좋아. 오늘 밤 건너. 지금 강이 얼어붙었어. 걸어서 갈 수 있어. 경비는? 교대 시간이 새벽 2시야. 그때 40분간 비어. 그때 가야 해. 새벽 2시. 저는 두만강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얼음이 덮인 강. 폭은 약 100m. 건너편이 중국.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시야가 5m도 안 보였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지금이야.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드드득.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10m쯤 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병.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탕. 총소리. 얼음 옆에 총알이 박혔어요. 탕. 탕. 저는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대로.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크르륵.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안 돼. 제 발밑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콰지직. 얼음이 깨졌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빠졌어요. 얼음장 같은 물. 아니,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얼음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어요. 배낭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배낭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딸 사진이 있었어요. 안 돼. 이것만은. 저는 배낭을 붙잡은 채 계속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손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마침내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 하, 하.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거든요. 탕, 탕. 저는 기어갔습니다. 서서 뛸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50m, 40m, 30m. 강 중간쯤 왔을 때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정거리 밖으로 나간 거죠. 하지만 제 몸은 한계였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손가락 감각이 없었고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건너편 강가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유진아, 아빠가 간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기어서, 굴러서, 끌려서.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땅에 쓰러지며 중얼거렸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3개월 후. 2021년 5월. 저는 서울 강서구 난민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태호 씨. 오늘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신분증을 건넸어요. 윤태호. 생년월일 1985년 5월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 이름, 새 생일, 새 인생. 박도현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윤태호였어요. 이 취업 지원 서류 작성해 주세요. 원하시는 직종이 뭔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운전입니다. 택시 운전. 상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택시요? 보통 탈북민 분들은 운전직을 꺼리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운전대만 잡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백미러해 보였고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운전을 계속해야만 과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걸. 한 달 뒤, 저는 택시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윤태호 씨, 여기 차량 번호 3456. 오늘부터 이 차가 당신 거예요. 현대 소나타. 노란색. 일반 택시.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하게. 괜찮아. 여긴 나만이야. 아무도 죽지 않아. 실수해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서울역까지 가주세요. 예.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운전하는 동안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뒤에 검은 차가 따라오는지, 누가 저를 감시하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서울도로. 평범한 차들. 평범한 사람들. 기사님, 여기 세워주세요. 아, 예. 요금은 9,500원. 손님이 10,000원을 내고 내렸어요. 거스름 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나 운전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후 사건이 터졌어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신호를 깜빡했어요.
1초 23. 노란불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나갔어요. 빵빵. 뒷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끝났다. 누군가 봤어. 보고할 거야. 나 끝났어. 숙청당해. 아니, 여긴 남한이잖아. 괜찮아. 괜찮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뒤섞였어요. 저는 급하게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할 수 없었거든요. 승객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인도로 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과호흡이 왔어요. 하, 하, 하. 10분쯤 지났을까요? 숨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승객이 다가왔어요. 기사님, 저 다른 택시 탈게요. 괜찮으시면 병원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죽은 눈. 나 아직도 거기 있어. 아직도 북한에 있어. 그날 밤 상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세요. 6개월간 상담을 받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태호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공범이었어요. 당신은 생존한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 체제 때문이죠.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손떨림이 줄었고 2년이 지나자 악몽이 덜해졌어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2024년 3월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 저는 공항 택시 대기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택시요? 한 여성이 뛰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됐을까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광진구요. 빨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다급한 상황이었죠. 차에 타자마자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없어졌어요. 예, 어디서요? 한강공원이요. 새벽에 산책하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5살이에요, 제 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살. 제 딸 유진이와 같은 나이.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네, 했어요. 지금 찾고 있대요. 하지만 저도 가야 해요. 빨리.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하지만 안전하게. 신호를 지키면서도 최대한 빨리. 기사님, 제발. 우리 딸. 뒷좌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유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유진이는 어디 있을까? 살아있긴 한 걸까? 북한에서 무사할까? 저는 더 집중했습니다. 이 엄마를, 이 아이를 꼭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님, 아이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김서연. 특징은요? 분홍색 후드티 입었어요. 머리는 단발이고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기억했습니다. 분홍 후드티, 단발, 왼쪽 볼점. 손님, 제가 무전기로 다른 택시기사들한테 알려볼게요. 정말요?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러분, 긴급입니다. 한강공원 근처에서 5살 여자아이 실종됐습니다. 분홍 후드티, 단발머리, 왼쪽 볼에 점 있어요. 이름은 김서연. 혹시 보시면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몇몇 기사들이 응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볼게요. 저도 그쪽 근처 가는 중인데 찾아볼게요. 광진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 서너 대가 와 있었습니다. 여성이 급히 내렸습니다. 경찰관님, 제 딸은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 중이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가야 했어요. 제 일은 끝났으니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기사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저 운전 잘합니다. 이 근처 길도 잘 알고요. CCTV 확인하시면서 위치 알려주시면 바로 가서 찾아볼게요. 경찰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무전기를 최대로 켰어요. 10분 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광나루역 근처 CCTV에서 분홍 옷 입은 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즉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광나루역까지는 4km. 평소라면 10분. 하지만 저는 5분 만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역 입구 근처 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분홍 후드티를 입은 여자아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왼쪽 볼에 작은 점. 맞았어요. 엄마.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서연아, 아저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괜찮아. 엄마 어디 있어요? 한강공원에서 서연이 찾고 있어. 우리 엄마한테 가자.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유진이 손 같았어요. 무섭지 않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다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전기를 켰어요. 찾았습니다. 김서연 찾았습니다. 지금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정말요? 어디서? 광나루역이요. 아이 무사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5분 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그 엄마가 달려왔어요. 서연아, 엄마.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 누군가를 살렸어. 이번엔 살렸어.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윤태호입니다.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보상금도 있고 신문사에서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운전이구나. 진짜 운전. 그날 저녁 저는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한강 위로 주황빛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새벽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던 5살 여자아이가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한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김정은이 보이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택시기사만 보였어요. 윤태호. 아니, 그것도 가짜 이름이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는가였으니까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완벽하게.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함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어요. 좋은 습관.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펼쳐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서툰 솜씨로 그린 분홍색 그림. 아저씨 감사해요. 서연이가 그렸어요. 그 아래 엄마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이 가장 감사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기사님은 천사예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이너스 김서연 엄마 드림.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 제가 천사라니. 천사가 아니에요.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악마의 운전기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진 못했어요. 제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죄할 순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북한에선 하늘도 회색이었어요. 언제나 뭔가에 눌려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 서울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넓고 밝고 자유로웠어요. 이게 자유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는 세상. 실수해도 되는 세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상. 첫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였어요. 기사님, 병원 좀 가주세요. 예, 어머님.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이요. 알겠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저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때는 악마를 출근시켰고, 지금은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준다. 그때는 죽음을 실어 날랐고, 지금은 생명을 돕는다. 그때는 기계였고, 지금은 인간이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내려고 하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내렸습니다. 고맙네, 기사님.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경우가 드물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할머니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의 운전기사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유령도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윤태호였어요. 매일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택시기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